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학교 취업률의 이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학과의 취업률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진로를 고민할 때 이 취업률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수치로 보고 있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취업률은 대학을 선택을 할 때 많이 살펴보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대학이 취업을 위한 곳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아주 해묵은 논쟁이에요. 대학이 취업을 위한 곳이 아니라 뭔가 인성과 지덕체를 겸비하기 위한 장소이다, 학문의 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사회가 워낙 급변하고 기술적인 환경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나 구글이나 TSMC나 삼성 등과 같은 아주 첨단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규모가 커지고 굉장히 글로벌화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입사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으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관련 지식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입사한 후에 배우기는 하지만 기초적인 지식은 이미 본인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어떤 지식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현재 교육기관은 대학이 유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대학이라는 것을 중요한 어떤 수단으로, 어떤 내 진로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생각도 많았어요. 대학을 꼭 가야 하느냐? 아주 옛날에는 대학은 당연히 가야 된다. 가능하다면 대학은 당연히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았는데, 요즘에는 대학은 꼭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신의 여러 가지 능력이나 어떤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진로를 찾는다면 대학 교육을 받는 것보다 그게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회에서도 대학을 안 나왔다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더 대단하게 보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첨단 기술과 사회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제는 더 좋은 대학에 가서 더 첨단 기술, 더 남들보다 전문적인 역량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더 유망한 학과에 더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률은 점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많은 대학에서는 굳이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전체 학생들을 전부 모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대학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취업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대학을 입학을 할 때 취업률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입학해서 최소 4년 후에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남학생들은 병역 때문에 여기다 2, 3년을 더 더해야 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뭐 해외 연수를 좀 다녀오기 위해서라든가 개인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서라든가 혹은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다양한 이유로 휴학을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평균적으로 빠르면 4년이라는 거지 평균적으로는 5, 6년 이후에 사회에 진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 취업률을 보죠? 지금 현재의 취업률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현재의 취업률은 작년 취업률을 조사를 한 거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는 것과는 한 6, 7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취업률이라는 걸 단순하게 그거 자체가 높다고 해서 6, 7년 후에 그 환경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과 동일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이해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업률이라고 하면 뭐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데,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 대상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그러니까 조사 대상 기관에서 1시간 이상 일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한 취업하고는 약간 다르죠. 무조건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혹은 가족 종사자. 가족 종사자면 보통은 월급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월급을 주지 않지만 어쨌든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취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갖고 있지만 일시적인 병이나 일기불순 등의 이유로 일시 휴직자가 있는 경우. 나는 원래 직업이 있어. 근데 일시적으로 휴직 상태야. 이런 분들도 취업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은 전국의 표본 가구.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표본가군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모두 다 하고, 조사 대상에는 이런 식으로 전입자와 병역 특례자를 다 포함을 합니다. 반면에
군인들은 직업군인 상근 예비역을 포함을 해서 사회복무요원까지 전부 다 제외를 하고 있고요. 해외 상주 취업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통계청의 취업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만 15세 이상인 자 중에서 국내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 1시간 이상 일을 했거나 무국 가족 종사자, 일시 휴직자를 모두 포함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왜 이렇게 굉장히 폭넓게 취업자를 조사하느냐? 이거는 경제활동 인구 조사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사해서 고용률이라고 발표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폭이 넓게 어쨌든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2024년 8월 기준 고용률은 전국 평균 63.2예요. 그러니까 63.2%는 내가 월급을 받든 월급을 받지 않든 어떤 형태로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남자하고 여자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는 발생은 하고는 있죠. 근데 이쯤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일본의 취업률을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각종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일본의 취업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일본은 거의 다 일거리가 넘치고 취업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일정 부분은 맞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 또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문부과학성이라는 우리나라의 교육부하고 비슷한 기관이죠. 후생노동서는 보건복지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취업을 희망하는 졸업 예정자 중에서 표본조사를 실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계청의 고용률 조사와 마찬가지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은 동일하죠. 그런데 이 표본이 취업을 희망하는 졸업 예정자들 약 4천에서 5천 명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국의 인구에서 졸업 예정자, 대학의 졸업 예정자 중에서 4,000명, 5,000명만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다지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대구대학교 한 학년 입학자 자체가 수천 명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한 두세 개 대학 정도를 합한 수기 때문에 표본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기졸업자와 취업이 되지 않아서 휴학을 하는 학생들은 졸업 예정자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미취업자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졸업을 한 다음에 취업이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은 미취업자죠. 근데 이 사람은 취업조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취업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대졸 취업자가 98%. 역대 최고를 찍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2024년 5월 뉴스예요. 불과 서너 달 전의 뉴스입니다. 이때 98% 이렇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게다가 2023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문과도 97.3%나 취업을 한다.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대부분이 취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수치를 보면서 누구나 다 취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취업률 조사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의하는 대학교의 취업률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전체 취업 대상자 중에서 취업자가 몇 명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취업 대상자는 누구냐? 일단은 졸업자 전체예요. 근데 졸업자 중에서 제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학자. 이 사람들은 대학원에 간 사람들이고요. 군에 입대한 사람, 취업을 할 수가 없는 사람, 근본적으로 조사 제외 인정이 된 사람, 그다음 외국인들은 취업 대상자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취업자로 분류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데 건강보험 가입자, 해외 취업자, 개인 창작, 1인 사업자 등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다음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취업자로 교육부의 취업률에서 분류를 하는 건 뭐냐? 첫 번째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우리는 대학교의 취업률을 조사를 할 때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취업자로 인정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 취업을 했는데 건강보험을 가입을 안 해줬어. 그 얘기는 미취업자로 본다라는 겁니다. 분명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미취업자로 분류한다는 점이 그런 점이 차지하고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됐다라는 거는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미취업자로 분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학교 졸업생 누구나 최소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어떠한 정책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취업자.
이게 왜냐하면 해외 취업자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을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외에 취업된 자들은 계약서와 취업 가능 비자 사본의 증빙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외 취업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작품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공연이나 전시나 출판, 음반, 영상 제작, 저작권 수익 등. 내가 가수야. 그래서 각종 공연을 해요. 근데 내가 가수기 때문에 내가 특정한 건강보험으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또 수익이 일정치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개인 창작 활동 종사자로 우리가 취업자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1인 사업자. 사업소득이 반드시 515만 원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1인 사업자라고 취업자로 분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프리랜서는 소속이 없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계약직 등의 종사를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사업소득이 685만 원 이상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월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국세청 기준에 의해서 사업소득으로 환산을 했을 때 그 기준이 515만 원, 685만 원이니까 아주 적지 않은 수입을 벌는 그런 1인 사업자 프리랜서들만이 취업자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거나 농림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이런 사람들도 취업자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내 취업자가 있어요. 각 대학교 내는 조교나 계약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취업자로 분류합니다. 대학교 내 취업자는 거의 다 무조건 건강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가 이런 취업률 조사를 하고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건강보험을 가입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7개의 종류를 우리는 전부 다 취업자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취업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거는 일단 대학원을 간 사람은 취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외를 하겠죠. 그 다음에 입대자.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장교는 직업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월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앞에서 고용률 조사할 때는 이렇게 직업군인은 제외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기간에 따라서 이런 기준들이 다소 상이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 수영자, 해외 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는 여러 가지 일신상의 이유로 취업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취업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자나 항공종사자 교육 대상자 등등등은 조사 제외 인정자라고 해서 이 사람은 취업 대상으로 보지 않고요. 외국인은 주로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 대학에 외국 국적을 가진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학교만 다니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외국 국적을 가진 유학생들은 우리가 취업 대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 취업률 조사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졸업과 동시에 취업했다가 6개월 후 적성이 맞지 않아서 퇴사 후 취업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졸업을 하는 동시에 취업이 됐어. 취업이 됐으니까 뭐 3월쯤에 취업이 됐나 보죠. 그리고 한 6개월, 한 8월, 9월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만뒀어. 이 사람은 취업자일까요? 미취업자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 그 기간으로 보면 취업자가 맞고요.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했잖아요. 취업자가 맞아. 근데 현재 내가 그만뒀다고 해서 이 사람을 취업자로 볼 것이냐, 미취업자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4학년 때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4학년 때 내가 학교를 다니다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하지 않은 상태로 직장을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아직 학생이야. 졸업자가 아니야. 그 상태에서 직장을 다닌 사람은 취업자일까요? 아닐까요? 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해 졸업 후 공부 중인 자. 이 사람은 미취업자가 분명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변호사, 회계사라는 시험은 졸업 후 1년 이내에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오래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견습사원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으며 직장을 다니는 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건강보험에 가입을 못 받고 있겠죠. 그 다음에 자영업으로 컨설팅 사무실을 운영 중이지만 불황으로 수익이 아주 미미한 자. 자, 미리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셨겠지만 5개 전부 다 미취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우리나라에서 그 교육부에서 취업률 조사는 졸업한 그 해 연말 기준입니다.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취업 후이 지금 아까 6개월을 8월에서 9월쯤에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달 기준으로 본다면은 직장을 안 다니고 있기 때문에 미취업자로 분류합니다. 4학년 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두 번째, 이 사람은 졸업을 안 했잖아요. 우리나라 취업률 조사는 졸업자 중에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재학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무원에 합격을 했으니까 굉장히 잘한 거죠. 열심히 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미취업자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정확하게는 취업자로 모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변호사 회계사 시험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졸업 후 1년 이내에 합격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당연하게 미취업자로 그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견습사원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으며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쉽겠지만 취업자로 분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영업으로 컨설팅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이 미미한 분입니다. 이분들은 일정한 사업소득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취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취업률을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 이렇게 한 60% 후반 정도로 이렇게 나타내고는 있어요. 미미하지만 조금씩 상승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교육기관, 뭐 4년제 대학 이런 데를 전부 다 합해가지고 취업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60 몇 %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어느 학과는 거의 100%에 가까운 학과를 취업률을 보이는 학과도 당연하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취업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교육부 취업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만큼 이 취업률이라는 게 다양한 어떤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업률이라는 어떤 수치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참고 수치로 취업률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 좀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과 선택을 함에 있어서 취업률이라는 지표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러한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